네,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뭐 저희가 자막으로 양력 띄워드리겠지만 워낙 다양한 활동 하시고 뭐 사장님도 하시고 현재도 대표이사 하고 계시고 워낙 평생을 경제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을 모셨고요. 저희가 뭐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그 이후가 됐든 노후에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또 그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돈인데요. 뭐 은퇴가 한 10여 년 정도 남은 분들께 우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은퇴 이후를 괜찮게 보낼 수 있을지 조언을 먼저 좀 듣고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가 좀 괜찮을까요? 글쎄요, 은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별로 많이 이야기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유난히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연금인데요. 우선 은퇴를 한 10년 정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는 거는 내가 은퇴 이후에도 잘 살 수 있을까? 은퇴 이전처럼 소득이 많이 줄지 않은 채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대부분 많으실 텐데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걸 잠깐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실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가게, 한 가게에 얼마나 수입이 있고 얼마나 지출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꼬박꼬박 가계부보다 조금은 더 자세하게 수입하고 지출 명세서를 한번 적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적다 보면 여기서 내가 안 써도 되는 게 있는데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표현한 걸로는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발견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고 그런 항목들 중에서 많게는 50%, 적게는 한 1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데 사실 어렵습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건 대단히 큰 고통인데요. 그래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줄여서 그것을 자기가 잘 맞는 또는 잘 아는 그런 어떤 수익을 내고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은행에 넣어 놓으시거나 라고 하는 걸로 그런 것들을 잘 배합을 해서 은퇴하고 나서 그것이 다시 자기한테 현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남으신 분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남은 분들 아니면 직장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빨리 준비할수록 좋은 것이 사실은 노후 대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투자 좀 해야 돼. 주식이 얼마 올랐대더라.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 보면 막 몇 년 사이에 두 배가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지고 내가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많은데 사실은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데까지 잘 알지 못하는 자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좀 투자 정말 초보자 입장에서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많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릴 텐데 그런 기초가 되는 몇 가지 그 경제하고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상식 비슷한 것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하고 가격인데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계십니다. 뭐 어느 종목의 주가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가격도 있고, 또는 채권의 가격도 있고, 뭐 상품의 가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마트에 가면 대단히 많은 것들이 가격이 있죠. 그리고 그 가격을 주고 내가 그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치하고 가격을 두 개를 비교해서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이 싸다. 그러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가치에 비해서.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외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주식을 많이 했던 뭐 벤자민 그레함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투자의 원칙을 네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buy low, sell high. 네.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는 건데 그 네 단어로 모든 게 압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뭐에 비해서 싸고 뭐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치일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가치가 그러면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는데 절대적인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보는 월급 대비 몇 배인가 또는 연봉 대비 몇 배인가라고 하는 그런 배수가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PER이라고 하는 Price Earnings Ratio라고 하는 건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 회사가 수익을 얼마나 버느냐, 그런데 그 주가는 얼마냐, 그래서 그게 몇 배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라고 하는 종합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 종합주가 지수의 PER이 몇 배다라고 하는 것을 금융투자협회나 증권사나 이런 데 가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숫자하고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 그 숫자하고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럼 비교해보면 주가 지수보다 내가 비싼 걸 사려고 하는지 싼 걸 사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익숙해지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자기가 알 수 있는 기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죠.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초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이 PER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이제 검색해도 요새 이제 좀 잘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제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평생 이제 경제 분야에서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돈을 딱 갖고 있다가 말씀하신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심하게 났을 때 딱 사는데, 보통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사요. 그러니까 목돈이 없다가 어떤 적금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집을 팔았다든지라고 해서 그냥 목돈이 생기면 지금 뭐가 좋은 투자가 있지라고 해서 선뜻 저기 상가를 산다든지, 상가 잘못 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방에 있는 역세권도 아닌데 오피스텔을 산다든지, 아니면 저희 어머님도 한 십몇 년 전에 여주에 땅을 산 게 있는데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맹지 같은 걸 돈이 생겼을 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사실 경제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만 좀 가끔씩이라도 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있잖아요. 지금 보면 막 너무 비쌉니다. 주식도 비싸고 아파트 값도 너무 비싸고요. 그러면 돈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에 대출받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금, 주식, 부동산 중에서 고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현금,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자산이라고 합니다. 에셋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가지고 어느 한 곳에 다 살 게 아니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돈이 생겼는데 그걸 주식에 다 샀는데 그 주식이 잘못돼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실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그런 걸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자산의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태로 주식이 싸다, 부동산이 싸다, 현금이 싸다, 현금도 싼지 비싼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현금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현금을 조금 넓혀보면 원화가 있고요, 달러가 있고요, 유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달러가 지금 좀 비싸지고 원화가 싸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당 1,100원이었는데 1,200원 되면 달러는 비싸지고 원화는 싸지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사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배분들,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자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위험 자산,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이렇게 적절하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자료 중에 제일 뒷부분에 있는데, 이것을 수익과 이제 위험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 중에 보시면 제일 왼쪽 편에 아래에 보시면 이제 캐시라고 해서 이 현금이 나오고요. 가장 오른쪽 편에 보시면 잘 환금성이 별로 없는 대체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부터 시작해서 내려오죠. 그리고 그걸 한국 걸로 보면 이제 그 다음 쪽에도 나오는데 한국 걸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여기서 한번 일별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나의 투자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인지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자인지를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판별을 하는 방식이 이제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31쪽에 보시면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소개를 해줄 때 이제 정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높은 위험부터 매우 낮은 위험까지, 그 다음에 초고위험, 그 다음에 초저위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운용사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요.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L로 시작하는 회사 또는 O로 시작하는 회사들의 상품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위험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이해하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는데 이제 다행히 법원 판결로 손실을 보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상품을 이해하면 그 중에 내가 요건 몇 퍼센트, 요건 몇 퍼센트 이렇게 배분이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혹시 이해해도 괜찮을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투자 성향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이제 나이로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뭐 20대다, 30대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시간이 20년 이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해도 괜찮지만 네. 내가 50대다, 60대다라고 하면 위험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네. 예, 이제 사실 회복할 길이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내 성향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내가 2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 줄을 딱 그어놓고 여기 이제 위험부터 안전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진짜 안전한 거야 뭐 현금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뭐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현금을 그냥 차고 있는 건 사실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안전한 투자 성향인데 투자할 게 있다면 채권이 괜찮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는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15쪽에 보시면 미국에서 퇴직연금으로 알려져 있는 401k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 자산 배분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제일 나이 다음에 나와 있는 주식 펀드를 보면 비중이 쭉 올라가서 40대에 가장 많이 올라갔다가 5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는 위험 비중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줄어들 때 뭘로 바꾸냐?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으로 바꾸거나 주식의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현금이 나오는 그런 투자로 바꿔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예일 수 있는데요. 여길 잘 보시면 간단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도 있을 거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제 회사채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보니까 회사채를 그러니까 좀 잘 아시는 분들은 회사채를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1년 동안 1억을 빌려주면 여기 이자율 요새 회사채 좀 우량한 것도 몇 퍼센트나 합니까? 한 4, 5% 주는 거 있습니까? 4%, 5%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기 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보다 좀 작더라도 결코 망할 일이 없는 회사가 네. 단기 자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게 보통 증권사 통해서 판매가 되나요? 그래서 증권사에 가셔서 채권 상품들 좀 보시고 1년에 예를 들어 5%짜리를 샀다라고 하면 1억을 넣으면 1년에 600인 거잖아요.
아, 500. 500이죠. 네. 그러면 한 달에 뭐 40만 원, 40여만 원 돈이 되는데 네. 괜히 이 1억에다가 뭐 저기 융자해서 상가를 사거나 뭐 제 생각엔 오피스텔 사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4% 5%씩 따박따박 쌓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99% 이상은 채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사본 적이 없는데 그게 이제 휴대폰으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증권사에 가서 나 채권이라는 걸 한번 사보고 싶다라고 해서 뭐 회사 이름들 보시고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가장 안전한 형태의 투자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좀 이제 위험한 투자로 넘어가 보자면 주식시장이 사실 뭐 예전에는 코스피가 저기 뭐 박스피라고 해서 2000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뭐 10여 년도 더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로 뭐 코스피 한 14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뭐 3000 넘었다가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뭐 주식 투자 막 삼성전자 사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고 할 텐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주식시장이 향후 뭐 이제 단기 중장기로 보면 한 2년 3년 정도 주식시장은 어떤 변동을 일으킬지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개인적으로 좀 한번 간단히 전망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좀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채권은 대단히 중요한 투자 수단인데요. 개인이 투자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단위가 커서 증권사에서 작게 이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형 펀드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16쪽에 보시면 제가 하나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이랑 이어져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한 20년 가까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라고 하는 주식하고 그 다음에 채권인 통한증권을 이렇게 해봤는데 통한증권은 사실은 위험이 없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수익이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나는 1년에 한 번씩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식은 아시다시피 대단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데 대부분 오래 못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만 수익이 나면 이제 좀 팔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오래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짧게 사고 짧게 팔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위험이 많은 상품 또는 자산일수록 자기가 잘 골라서 오래 가져갈 때의 수익이 제대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그냥 아주 기술적인 분석을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 한 1,400까지 갔다가 3,300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올라간 걸 따지면 한 1,900쯤 되는 거죠. 1,9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주가에서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3분의 1 올라간 것의 3분의 1. 그러면 1,900의 3분의 1이면 약 한 600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2,700입니다. 조금 많이 조정하면 절반. 그러면 이제 950포인트 조정하니까 한 2,300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큰 위기다. 그러면 한 3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1900의 3분의 1이면 한 1200포인트 떨어지면 2000대 초반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향후 한 2, 3년 동안에 그런 큰 위기일 거냐 아니냐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돈이 많이 풀려 있던 것들을 다 돈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 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올려서 지금 우리나라가 1.5%가 기준금리가 돼서 아마 은행에 가시면 또는 저축 은행에 가시면 이제 예금 이자가 조금씩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랑 같은 의미이고 돈을 빌리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때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위험성이 크고
그런 자산인데다가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면 올라갈 텐데 지금은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보면 많이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저도 뭐 전혀 전문가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올라가도 말씀하신 대로 크게 못 올라갈 것 같고 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주신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걸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주식이고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주택 가격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주변에 부자 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주택으로 뭐 저기 옛날 때 강남의 아파트가 1억일 때 사서 30년 있었더니 30억이 됐대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잘 보이시는 파랑 색깔이 최대치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많아 보이지만 결국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참 많다. 다만 이거는 최대치라는 거죠. 그렇죠. 예. 평균치를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색깔이 바로 평균치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권, 뭐 1년에 5%씩 나오는 거, 6%씩 나오는 거를 20년 동안 계속 해봤더니 313%의 평균 수익이 났다라는 거고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이라든지 주택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개인이 접근하기는 참 쉽지 않고 채권이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노후를 위해서 뭐 이거 10년 평균만 해도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노후를 위해서 이 돈을 좀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유튜브에 채권 관련된 영상 너무너무 많을 거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연금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네. 네. 그 뭐 뉴스상에 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고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저도 이제 일하면서 국민연금 계속 내고 있고 지금도 이제 뭐 국민연금 계속 내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 정확히 내가 얼마 받는지도 사실 좀 추산이 힘든데 뭐 어쨌든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믿고 기다려도 괜찮은 겁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을 한번 보고 왜 연금이 중요한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노인 빈곤율부터 한번 이제 오쪽에 있는 거 시작을 한번 해보면 이거 가끔 뉴스에 나와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2019년 자료입니다만 한국이 노인 빈곤율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43.8%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이 13.5%이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 편에 빈곤율이 낮은 나라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이죠. 그러면 65세 이상의 빈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강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서 보는데 뭐 어디서 누가 그 생을 마감했는데 기초연금도 수급을 못 받았다라든지 수급자였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버스나 택시나 자가용을 몰고 나오시다 보면 지금도 여전히 골판지 박스 모아서 구루마에 끌고 그리고 이제 고물상에 가져가는 노인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빈곤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 연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베이비 부모나 아니면 은퇴가 한 10년 남아 있는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빈곤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이 중요한데 이게 2017년에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라고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연구원에서 해본 건데요. 노후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했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압도적으로 50%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가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강이나 의료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가 55%였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할 거기 때문에가 32%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되게 작은 비중이지만 자녀 결혼 비용을 준비해야 해서 그러니까 자기 노후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전히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렇게 잘못 물리면 자녀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를 먼저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노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봤더니 이제 표가 나옵니다. 이것도 같은 자료인데요. 개인 기준으로 최소, 부부 기준으로 해볼까요? 최소 생활비가 한 달에 176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적정 노후 생활비는 243만 원입니다. 그러면 60세 은퇴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20년에서 25년은 사니까요. 그걸 연간으로 합산해서 오른쪽 편에 보시면 부부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가 20년을 산다면 5억 8천, 25년을 산다면 7억 3천이 필요합니다.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계속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목돈을 내놓고 그냥 은행에 놔두고 쓰면은 걱정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달에 24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 돈이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연금입니다. 그 연금의 체계를 한번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럼 목표는 뭘까? 연금의 목표는 퇴직 또는 은퇴라고 하는 것을 퇴직하고 은퇴가 꼭 같진 않죠. 그래서 퇴직을 예를 들면 60세인데 나는 은퇴는 65세에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는 70세에 은퇴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55세에 은퇴와 퇴직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목표는 그 이전, 은퇴 이전의 소득의 70%를 만들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퇴 이전에 월 300만 원을 벌었었다면 그 70%인 210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씀의 70%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연금이라는 게 돈을 내는 게 있고 돈을 받는 게 있고 그런 구조고 돈을 받아서 이제 얼마나 운용을 잘 해서 그 수익을 돌려주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은행에서 94년에 노년위기를 피하자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형태로 해보면 이게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얼마 준다, 얼마 내면 얼마 준다라고 표가 딱 정해져 있죠. 이게 이제 그냥 회사 다니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회사에서 납부되고 본인이 반납부하는 그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연금이 회사를 다닐 때는 지금은 월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9%를 내게 되어 있는데 4.5% 개인이 내고 4.5%는 회사가 내주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영업으로 오면 내가 9%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 위에 있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보전해 줍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대단히 중요한 연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때 지금보다 물가가 10% 올라 있다. 그러면 지금 받는 것보다 10%를 더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으면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3층 체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내는 거고. 국민연금은 내는 거고 퇴직연금은 은행 가서 이제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가입하는데 국민연금은 사실은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본인이 새로 가입을 하고 싶으시면 그 전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 지사에 가시면 나는 이제 소득이 끊어져서 내가 아직 65세가 안 됐고 하니까 내가 따로 내겠다라고 하는 걸 하시고 하는 것들을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은 뭐 회사에서 이제 예전에는 퇴직금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다 연금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처럼 내가 얼마 내면 얼마 받는다라고 하는 퇴직금이랑 동일한 게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거기 안에서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는 TC형이라고 해서 이제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개인연금인데 이거는 완전히 개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금융사에 찾아가서 금융사 찾아가서 내가 이제 상품을 하거나 주로 연말 되면 아마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전화 많이 오죠. 이거 넣고 세금 정산. 네, 저도 그래가지고 네, 얼마 그 넣고. 퇴직연금이 지금 이제 은행에서 가입이 하나 되어 있는 게 있고 네. 그게 아마 말은 퇴직연금이라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개인연금 성격인 것 같네요. IRP라고 그래서 회사를 퇴직하시고 나면 따로 이제 계좌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개인 퇴직연금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또 다른 개인연금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가보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2008년에 이렇게 3층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5층 체계인데요. 노년의 빈곤이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소비를 어떻게 갑자기 줄이지 않고 조금은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나온 고민인데요. 요걸 우리나라 형태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제일 아래가 기초연금이 생겼죠. 예, 예. 돈이 없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내도 나라에서 그냥 그렇죠. 주는 돈이 있죠. 그러니까 일정 소득 아래인 분들이죠. 그래서 최저 생계비 밑으로 있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고 퇴직연금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자기가 하는 거고요. 그 위에는 이제 주택연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의료보험.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그 역모기지. 그렇죠. 주택이 있는 분들한테 이걸 저당 잡히고 나중에 주택 내가 나라에 반납할 테니까 그거를 매달 얼마씩 돈을 줘라. 그렇습니다. 아,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연금을 전부 다 통틀어서 물가 상승이 보존되고 있는 건 국민연금이고 나머지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주택연금 영모기지라고 해도 지금 시가에다가 이자율에 계산을 해서 얼마 동안 받을 텐데 얼마씩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그 금액이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만 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실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잘 활용을 하면 사실은 재테크도 할 수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네. 우리나라 노후 보장 체계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4층으로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국민연금 옆에 특수직역연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나 사학이나 그 다음에 군인은 따로 받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럼 국민연금이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후 체계의 은퇴 이전에 70%를 보존해 주는 걸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8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왜 기금 소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됐을까요? 인구 구조가 바뀌었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큰 건 우리가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는 인구 구조가 바뀌어서 노령 인구가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이자율이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연금이 돈이 들어오면 그걸 전부 다 채권에만 사놔도 다 돈을 줄 수 있었는데 그 금리가 뭐 2%대 1%대로 떨어지면서 가장 큰 그러니까 투자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은 우리가 말하는 그 소득 대체율, 아까 말씀드린 내가 내면 은퇴 이후에 은퇴 이전보다 몇 %로 소득을 내가 벌어줄 수 있느냐 국민연금에서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 더 놀라실 텐데요. 한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40년 납부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4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40년을 직장을 다니고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다 또는 400만 원이다 하면 그것의 40%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만 원이죠. 400만 원이면 16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이면 120만 원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40년을 직장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사장님까지 올라가셔도 쉽지 않죠. 40년은. 그런데 대부분 한 23년에서 26년 정도 그 근속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 대체율이 월 300 받던 분이 60만 원 받는다는 말인 거죠. 그런 거죠. 평생 20 그런 거죠. 그러니까 23년 일해도요. 그 20%대 실질 대체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70% 중에 20%대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2013년 자료인데요. 사실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 한 27% 정도가 실질소득 대체율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70% 채우려면 한 42%, 43% 이런 정도는 채워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를 그럼 뭘로 채울까? 퇴직연금이 채워야 될 것 같고요. 개인연금이 채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연금이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 그 전에 잠깐만 그 다음 쪽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민연금 소진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게 2018년 자료니까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20년, 21년에 국민연금이 대단히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난 거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용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 언제 소진되느냐가 대단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수익률을 1%포인트만 계속 더 늘릴 수 있으면 소진 그 시기가 한 10년쯤 뒤로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거의 대부분의 논의는 얼마 내고 얼마 가져갈 거냐. 그래서 더 내고 덜 받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에만 너무 많이 함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운용을 잘하면 제도의 보완과 같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저렇게 고원이 만들어지고 그 고원이 안 떨어지고 계속 고원 상태 유지하는 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캐나다도 있고요. 북유럽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라도 이게 어쨌든 그 국민연금도 뭐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분배해 놓겠지만 뭐 잘 되면 10년이 늘어나지만 또 국민연금 투자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혹여라도 이게 이제 기금이 정말 바닥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이제 불안하거든요. 낸 거 뭐 어떻게 뭐 국가에서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사실은 정부가 지급 보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2013년에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가 사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해결이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특수직역연금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은 정부의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연금에 대한 개혁 중에 국민연금 법 안에 이것이 소진될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 보장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무 규정이라도 넣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 막 쌓이는 시기니까 적립하죠. 그래서 그걸 운용하죠. 그래서 부분 적립식이라고 하는데 그 기금이 소진된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부과식이라고 해서 pay as you go,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걷어서 노인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세금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을 잘하고 제도를 개선하면 그런 고원이 만들어지면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면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논의가 부족했다면 이게 정말 이제 고갈돼서 떨어지는 형식으로 가면 아마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줄 수도 있다. 어쨌든 국민연금은 꽤나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해주신 우리가 이게 이제 나머지 45% 어떻게 채우는지 엄청 궁금해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국민연금 그럼 빨리 받는 게 좋으냐, 그렇죠. 아니면 늦게 받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대부분 60세까지 직장을 갖고 은퇴를 안 할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 전에 은퇴를 하면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없어지니까 나는 그럼 좀 손해보더라도 빨리 받고 싶어 라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55세에 70%, 그러니까 60세에 뭐 100% 기준으로 하면 한 30% 정도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한 살 증가할 때마다 6%씩 늘어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다른 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연금을 내가 받는 나이보다 뒤로 미룰 거야. 그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게 5년 정도 미룰 수 있는데. 근데 혹여 받다가 그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유정연금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없어지진 그러면-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건강 때문에 빨리 받아서 돈을 다 받고 싶은 마음이 빨리 받으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빨리 받지 아니면은 연기해서 받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연계해서 받더라도 내가 혹여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한다고 해도 가족한테 유족연금으로 넘어간다. 네.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연기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이거는 한 5년 정도 연기를 하면 내가 받는 것보다 36%를 더 받습니다. 36%.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기준도 200만 원 기준으로 해볼까요? 100만 원 기준으로 해보면 5년 뒤에 내가 받아야 될 나이보다 5년 뒤에 받으면 136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거죠. 1년 연기할 때마다 7.2%가 늘어나니까 그것은 물가 상승보다 훨씬 높은 거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 하나 말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후 납부라고 해서 내가 연금 납부하다가 실직했어요. 예. 그래서 납부를 못했어요. 예. 그러고는 그냥 나중에 잊어버려서 한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납부를 하고 싶을 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이거 들으시다가 일단 국민연금 하실 텐데. 그때 그럼 이제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상의를 해보시면 그러면 전체로 얼마를 어떻게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얼마씩 받을 수 있다라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요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맞나요? 찾아가는 곳이? 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가보시면 지사가 쭉 나와 있고요. 대부분 동네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동네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거 재테크입니다. 아, 재테크. 예. 국민연금 가지고 하는 재테크입니다. 예. 이게 임의 가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직장 가입자가 아니거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도 안 다니고 개인이 사업자도 자영업도 아니고. 하지 않으시는 네. 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살림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 하시면 대단히 좋죠. 예. 그러니까 60세가 안 넘은 분들은 빨리 준비하시면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10년 남은 분들 은퇴 지금 그럼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재테크 수단으로 강남 지역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넣으면 얼마 받나요? 라고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임의가입. 그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노령연금의 예상 월액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 중에 소득 월 평균에서 이제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9만 원씩 내고 네, 월 내가 10년 이제 돼서 내가 연금을 받을 때 되면 17만 9천 원. 15년 되면 월 26만 5천 원씩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9만 원씩 월 10년을 내면 그리고 60세 이후에 17만 원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15년이 되면 26만 5천 원. 그것도 연기연금으로 5년을 하면 저기 36%가 또 더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서 대단히 좋은 재테크 수단인 게 연기연금을 1년에 하면 1년에 7.2%씩 더해주잖아요. 근데 1년에 7.2% 나오는 수익률이나 은행 예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주변에 보면은 뭐 보험 들어라 뭐 어떤 상품 해라 하는 게 많은데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 결국 사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사기업이 뭐 보험사가 망할지 어떤 뭐 증권사 금융사가 망하는 일이 뭐 쉽게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곳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사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보다는 뭐 여기 보시면 9만 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월납 30만 원 정도를 한다라고 해서 뭐 30만 원 여기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보면 이게 막 한 20년씩 내고 나면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서 우리한테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차라리 그런 거 하실 거면 그쵸? 뭐 주부이시더라도 내가 일을 안 하는 뭐 그런 거시더라도 여기 딱 가서 그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 노후 보장에 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 부분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아까 부족했던 한 40% 남짓의 그 중에 괜찮은 부분은 채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그게 한 우리 노후 생활의 25% 정도를 채워준다라고 하면 집에 이제 주부분이 계셨었으면 이 임의가입을 통해서 나머지 뭐 5%, 10%를 또 조금 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장은 뭐죠? 예,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2020년에 네네. 순자산 분위별로 전 가구로 평균을 해보니까 예.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죠.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자산하고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인데 순자산이 전 가구 평균으로 약 한 4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부동산이 4억입니다. 순자산이 4억. 순자산이 4억인데 4억이죠. 그럼 뭘까? 부채로 예. 샀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채 있으신 그러니까 분이 부채가 많으니까.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부채를 가지고 거기서 이자보다 더 많은 소득이 나온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자산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기준으로 해보면 2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금융자산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셔서 내가 이걸 적립해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현금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연금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4대 공적연금이 있는데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이게 이제 특수직역연금인데요. 그분들은 2019년 또는 2018년에 지금 월 평균으로 받는 돈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 은퇴의 적정 생활비 이상을 다 받고 계시죠. 그렇죠. 290만 원, 250만 원, 어휴, 270만 원 그렇죠. 이러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제가 계산한 걸로는 한 38만 원 아이고. 평균이 예.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한 50 몇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계산상의 오류일 수는 있는데 네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100만 원, 200만 원 평균으로 받고 있지는 못하다. 예. 그러면 지금 은퇴한 분들 중에서 평균으로 이런 정도니까 아직 다른 특수직역연금 비교해서는 좀 낮다. 많이 났네요. 예,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군인이나 공무원연금은 지금 기금이 고갈돼서 국가보전금이라고 해서 밑에 빨간 걸로 보이시는 것처럼 네네.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거는 돈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인데 돈을 적게 받고 있는 분들이 세금으로 서브시디 해준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좀 배 아픕니다. 드시죠? 네, 배 예, 이런 아픕니다. 것들이 사실은 연금을 좀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구조를 잘 정돈해야 되는 이유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여기 보면 이제 그다음엔 뭐 이제 IMF 구제금융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70%? 사실 저는 70% 노후에 원래 벌던 거에 70% 버는 것도 사실은 좀 너무 배부른 소리인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진짜로 한 딱 절반 내가 뭐 그때 뭐 노후 은퇴하기 전에 우리 한 가정이 300만 원을 벌었다, 5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그 절반이라도 이제 뭐 네. 아이들 다 독립했을 거고 네. 부부 둘이 사는데 절반이라도 좀 채워보자라고 한다면 네. 좀 어떤 방법들이 좀 더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그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퇴직연금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퇴직연금을 그러면 퇴직금처럼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퇴직할 때 얼마를 받겠다라고 하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라고 하는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가적으로 그걸 이제 DB형이 아니고 DC형이라고 해서 확정 기여형이고요. 내가 통장을 만들면 회사에서 통장을 만들어주죠. 퇴직연금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 퇴직연금 통장 안에 이제 1년에 1개월치가 들어가죠. 13개월 월급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내가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더 넣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일부, 채권 일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넣어놓고 길게 가져가면 수익이 좀 날 거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 정도 보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추정해 본 걸로는 그걸로도 한 15%, 20%가 그러면 거의 보충이 4, 됩니다. 50%까지 4, 50%까지 갈 수 있죠. 올라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가계부를 좀 써서 우리 가게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없는지 좀 점검을 해보고 수익이 올라갈 일은 없으니까 그 중에서 그 아낀 돈을 가지고 다양한 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거기서 연금을 활용해서 최소 40%에서 뭐 많게는 50% 정도까지 연금만 가지고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생겼다고 내가 잘 모르는데 1억이 딱 생겼어요. 1억 다 삼성전자 좋대더라 삼성전자 사는 게 아니고 저기 뭐 지하철 개발한대더라 해서 오피스텔
사거나 상가사는 그런 위험한 투자가 아니고 안정적인 뭐랄까요? 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또 남은 돈 가지고는 좀 해보실 수 있는 투자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승률도 좀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예, 참 좋은 이야기 같은데 여기 IMF 이야기 좀 있는데 이것도 네, 좀 IMF 이야기 잠깐 내드릴게요. IMF는 1997년이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2007년에 미국에 이제 국제금융위기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뭐 저도 베이비 부모지만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많은 사실은 위기를 겪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97년이고요. IMF인데 IMF 구제금융이고 그것은 아마 그 대단히 많은 사람들한테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이 달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우리나라가 결제를 못하게 돼서 이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그때 금액이 아마 한 500억 달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잘못된 은행들이나 또는 뭐 종합금융사나 아니면 뭐 회사들을 망하고 나서 그것들을 채워 넣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60조 원 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다 갚진 못했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지금 세대에 고스란히 세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그 IMF 때에 몇 가지 특수한 것들 현상을 좀 짚어보면 사회 경제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상업은 옛날에 그 상호의 상업은행이 아니고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은행에 예금하고 이제 대출 받고 하는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갔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생산 형태가 노동력보다는 자본을 더 많이 쓰는 형태로 바뀌면서 비정규직이 대단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고 정부 부채도 증가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중복 투자에 의해서 그것이 문제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이합 집산하고 M&A라고 하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독점력이 증가됐죠.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도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 이전에는 대부분 한 60, 70% 이상이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했죠. 지금은 나는 빈곤층이다. 나는 벼락거지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몰락했고 그때부터 가계부채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은행이 많이 없어졌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일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보람은행, 한미은행 뭐 그 이후에도 없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눈물의 비디오를 찍어 놓은 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게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시에 IMF가 왔을 때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가 좀 순진했다라고 할까요? OECD 가입하면서 그 이제 국민소득 1만 달러였죠. 그거 한다고 이제 외화를 좀 뭐랄까요? 그 원화 가격 방어하는데 많이 썼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서구에 있는 그 이제 뭐 신자유주의 세력이라고 할까요? 니네 시장 열어 우리 자유롭게 무역하자 하는 이 친구들이 그때 들어와서 뭐 지금 사실 저기 삼성전자 주식해서 외국인 지분율 보면 이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데 이때 아마 좋은 회사들이 이제 저희 막 그 당시에 주식시장 무너지면서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아주 싼 값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좋은 회사들을 많이 사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진짜 삼성전자 돈 벌다고 해도 그게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한테 돌아오는 몫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어쨌든 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참 아쉽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은행의 합병이라든지 이제 뭐 론스타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제학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의 외국인 지분을 50%가 넘게 허용해 준 나라는 한국하고 멕시코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중에 아마 우리은행하고 IBK 기업은행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50%가 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주주들의 행동은 뭐냐? 되게 간단하죠. 수익을 많이 내라죠. 그럼 수익을 많이 내라라고 하는 걸로 그 밑에 있는 이제 조직이 움직일 테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금리부터 먼저 올리냐면 대출 금리부터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때 예금 금리부터 먼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맨날 수익이 안 좋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이자의 예금과 대출의 마진, 예대 마진인데 그 폭이 많이 변동이 없다. 그런 거고요. 그게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대단히 비싼 값에 빌려야 되고 돈을 예금을 하면 대단히 낮은 이자를 밖에 못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슈가 있다. 그래서 예금에 기대하기는 더더욱 힘들다는 말씀인 거죠. 네, 연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연금 이거 연금 그냥 국가에서 세제 혜택 준다고 하니까 이제 개인 연금을 이제 연 700만 원까지인가 뭐 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40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뭐 단계가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좀 들었고 또 국민연금 뭐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니까 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재테크 수단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거의 위험이 없다시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buy low, sell high 이렇게 네 자로는 이야기를 못 하고요. 좀 다양하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중형차는 소형차 이렇게 사면 한 2천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이런 정도 하죠. 자동차 사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면 대단히 많은 모델을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보죠. 그리고 또 시승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연비도 보고, 이게 휘발유 찰지, 경유차일지, 하이브리드일지 이런 거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적어도 한 몇 개월은 고민하시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한 대 사고 움직이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3천만 원 생겼어.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뭐 사면 돼? 라고 하죠. 그렇죠. 그건 자신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공부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는 만큼,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만큼 주식에 대해서도 자기가 사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인지 아닌지 투자 성향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원칙을 정해야죠. 투자 원칙은 내가 주식하고 채권하고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이렇게 놓고 이걸 내가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건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요거는 어느 정도 되면 팔고라고 하는 것도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립식으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할 건지인데 두 가지 다 적용되는 경우입니다만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을 빌려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저는 취직을 일찍 했습니다. 26살 때 했고요. 네. 당시에 취직을 하니까 통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네네. 제 돈이 아닌데 그거 뚫어놓으니까 제 돈 같은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걸로 주식 투자에 처음 입문을 했다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주식 시장에서 아니면 저도 이제 가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 정말 남는 돈으로 했을 때 성공률이 높아지더라는 건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거고요. 저처럼 이제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이재광 대표님은 많이 버셨냐? 근데 저는 남의 돈을 벌어줄 때는 잘합니다. 근데 또 제 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남의 거 네. 잘 잘 되는데 되죠. 그렇죠. 제 거에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조금 냉철하게 볼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돈을 빌려서 하잖아요. 거기다 더 위험한 거는 그러고 또 증권사에서 또 신용까지 해요. 막 이러면 이제 자기 원금은 10%고 나머지가 90%가 빌린 돈이에요. 이러면 10% 떨어지면 원본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내가 얼마 정도 할 거냐, 이 여유 자금으로. 그리고 내가 얼마 되면 팔 거냐. 이걸 정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해도 잘 안 지켜집니다. 특히 수익률은. 올라가면 불안해서 더 못 팔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장 안 좋은 피해 법칙. 내가 팔면 올라요.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져요. 근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 1년에 2번만 하잖아요. 그럼 원본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그런 위험을 피하려면
조금씩 하는 방법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주식 투자하겠다 그러면 종목이 선정이 되면 그 주식을 10분의 1로 나눠서 12분의 1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계속 사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수익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계속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아까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를 이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뭐 가장 간단히 그냥 신문 기사를 통해서 회사가 어떤 일 하는지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이제 주식 종목 삼성전자 딱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이제 처음 보면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뭐 재무제표라고 해서 뭐 당기순이익이 어쨌고 매출액이 어쨌고 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부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예, 우리 가계부랑 똑같습니다. 예, 그게 뭐 재무제표는 이제 뭐 얼마를 벌어서 회사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뭐 또 막 그래서 뭐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또 지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벌어서 지금 돈이 얼마 있다. 뭐 요런 얼마를 썼다. 요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공부하다 보면 금방 좀 느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요런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 나이대들 뵈면은 운이 좋으신 분들은 집을 미리 사놓으신 분들이 계시고 물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집은 있어요. 근데 은퇴는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산 규모를 따지면 막 10억, 20억씩 되는 아파트를 하나 안 깔고 안고 있지만 실제로 가처분 소득 자체가 매우 줄어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을 그만하시니까. 이분들 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뭐 서울에 집 있으면 팔고 지방으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가서 나머지 돈 가지고 쓰면서 사는 게 방법일까요?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금이 20억 있다라고 하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예금 금리가 2%다 치면 20억이면 1년에 4천만 원쯤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4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나오죠. 한 달에 300만 원을 깔고 앉아 계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게 기회 비용인 거죠. 그걸 다시 말해보면 그 20억을 가지고 내가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해도 300만 원이면 괜찮은 데서 뭐 먹여주고 빨래 다 해주고 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눌러 앉아 있는 비용이 그걸 뭐 흔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깔고 앉는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깔고 앉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뭐 가처분 소득은 없는데 자꾸 세금을 많이 내라고 그러고 하니까 근데 깔고 앉는 비용도 너무 기회비용이 크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방식을 찾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게 어떨까. 제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부동산이 좀 있으신데 엄마 이거를 나중에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나랑 누나한테 주시려고 하면 거의 절반은 나라가 가져가는데 그냥 파시고 저희 어머니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인데 전주에 이제 친척분들이랑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귀향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전주 가셔서 엄청 큰 집 딱 하나 사 놓으시고 일단 딱 집 팔자마자 저기 외제차 매장 딱 가서 벤츠 S클래스 한번 딱 타보시고 기분 좋게 쓰시면서 사시는 건 어떠냐라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막상 이거 또 집 하나 있는 거 이거 팔기가 또 쉽지 않죠. 예,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우리 자식 줘야지 아니면 이거 평생 깔고 가야지 하면은 그 중에 절반은 국가가 가지고 갑니다. 예, 국가가 가지고 갑니다. 예. 그리고 쓰고 누리실 수 있을 때 이게 지금 집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 더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월세로 방금 말씀하신 3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월세로 그냥 내면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사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이제 각자 개인의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파시고 뭐 연금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하게 돈이 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이라든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대표님 저희 좀 더 이야기해 볼 게 좀 있을까요? 아니면 대표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생각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28쪽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얼마나 가계가 있는지 한번 봤어요. 이제 1990년하고 2016년인데 그 중에 그 지출 비중이 대단히 많이 늘어난 것들을 좀 빨간색 깔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자동차가 없다가 다 자동차를 한 대씩 사셨죠. 그런데 자동차를 사시고 주말에만 쓰시는 분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 자동차를 꼭 사람이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힐 때만 몰고 나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꼭 다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효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즘 자동차를 빌려 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면 같이 따라오는 게 이제 휘발유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료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통신 서비스비 대단히 많이 내고 있죠. 보통 7, 8만 원은 뭐 기기 하나당 들어가죠. 4인 가족이 4개씩 갖고 있죠. 한 달에 30만 원이죠. 30만 원인데 그 돈,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 그 요즘 말하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의 기능을 도대체 얼마나 쓰고 계시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참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그냥 일상 하는 그런 대화들을 쓰면서 그렇게 고급 사양에 대단히 비싼 돈을 내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저 예전에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야 문자가 공짜래 전화도 공짜래라고 하면 야 쟤네 저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통신료가 2, 3만 원 하던 시절. 근데 뭐 4G다, LTE다, 5G다라고 하면서 뭐 잘 체감 안 됩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면서 뭐 데이터 무제한이다 뭐 얼마다 하면서 통신료 값만 어마어마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말 옛날에 집에 이렇게 백색 전화기, 흑색 전화기 있던 이제 픽스트 라인에서 이렇게 모바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그 비용의 증가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사교육비입니다. 네.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생이 한 명씩 있으면 한 달에 아마 100만 원 쉽게 넘어가실 겁니다. 그럼요. 100만 원.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국민연금의 그 연금, 노령연금에 보시면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을 부으면 1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260만 원 기준으로 40년을 부으시면 101만 원 받아요. 그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교육비에 100만 원을 쓰고 있다? 내가 노후에 써야 될 돈을 땡겨서 자식한테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사교육비의 지출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식이 내리사랑이라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차라리 그 돈 잘 모아서 통장에 넣어주면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얘가 더 재밌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식비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보험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연금에도 보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달리와 복리라고 해서 이제 이자율인데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건 뭐냐면 초기에 투자했던 게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저렇게 크게 늘어나서 이제 20년 지나면 2배, 뭐 30년 지나면 3배 이렇게 복리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복리의 마법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뭘까? 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연금이나 아니면 보험을 들었는데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나가면서 내가 받아야 될 복리의 마법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그것은 복리의 마법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고르실 때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이거 이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리는 뭐 100만 원 넣으면 그 다음에 104만 원을 주고 4%라고 가정했을 때 다시 104만 원을 넣으면 아니죠. 이건 복리죠. 104만 원에 4%씩 계속 불어나는 게 복리고 처음에 100만 원 넣었는데 올해도 4만 원, 내년에도 4만 원, 매번 4만 원만 주는 게 단리죠. 예, 이자가 안 붙는 거. 그래서 상품 고르실 때 주의하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게 비대칭적으로 사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110이 되면 10%, 120이 되면 20% 수익률이 나죠.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10% 떨어지면 90이 되고 20% 떨어지면 80이 되고 30% 떨어지면 70이 되죠. 문제는 70에서 다시 100으로 올라오는 원본으로 회복하는 데는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 43%가 올라야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만 원 투입해서 30% 손해가 나면 네. 70만 원이 되는데 거기 다시 100으로 올리려면
30 떨어진 건 30%인데 올라가야 되는 건 43%나 돼서 쉽지 않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보통 10%를 마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헤지펀드는 돈을 다 회수합니다. 손절하고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저런 것들을 좀 넣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견딜 수 있느냐.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밑으로 떨어질수록 위로 올라갈 때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8%씩 수익을 꾸준히 내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으면 세상의 돈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8%를 가지고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이 안 차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2배 됐는데 나는 뭐 이제 8%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꾸준히 8%를 벌어보세요. 그러면 20년 지나면 대단히 많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과 손실의 비대칭성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투자 원칙을 정립하실 때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렸어요. 주식이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고 또 올라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게 이제 뭐 올라갈 가능성 물론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놓고 봤을 때 100만 원이 80만 원이 됐을 때 20% 오르고 20%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봤는데 20% 올라간다고 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25%가 올라야지 80만 원이 100만 원까지 가는 거니까 점점 내려갈수록 그 퍼센트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 아니면 뭐 5%가 됐던 15%가 됐든 내가 정해놓은 손의 선에서 내가 사놓은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내가 나중에 다시 재기할 수 있다. 혹시 올라갔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같은 건데요.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은 상한가폭이 한 30%까지 확대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갔다가 플러스 30%도 될 수 있고 한데요. 중요한 것은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면 위험도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나고라고 하는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자기가 그 주식을 선택할 때 처음에 판단한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나 이 주식은 내가 정말 계속 주주가 돼서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면 손실률이 좀 떨어져도 뭐 20%까지 가도 그냥 버틸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고 샀으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게 첫 번째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샀으면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죠. 주변에 몇명 대단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주식 이야기하면 이제 뭐 술집부터 가는 술부터 마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돈이 생겨도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좋아하는 자기가 정말로 분석을 잘한 주식이라도 조금씩 사십시오. 그래서 나눠 사시면 다시 이제 이게 내가 얼마 채우려고 했는데 떨어졌으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몽땅 한 번에 사시면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죠. 돈 빌려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는 되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이제 뭐 각자마다 경제를 보는 관점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다 이제 금리는 오른다고 하고 미국에서 이제 돈 풀었던 거 돈 거둔다고 하니까 경제가 하강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금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해서 경제가 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경제가 하강기에 접어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어떤 투자 수단이 괜찮을까요? 경제 하강기에 채권이 괜찮습니까? 경제 하강기에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채권은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투자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물가 상승이 많아서 그럼 물가 상승이 많을 때에 이득을 보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나 원자재나 뭐 원부자재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나는 다 싫고 그냥 이 또박또박 연말 되면 배당이 나오는데 이 수익의 변동은 크지 않은 것들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슨 통신 서비스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관련돼 있는 전력 관련돼 있는 주식,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을 이렇게 종목 수를 사실 수 있는 주식 수를 정해 놓으시고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하시거나 이런 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식은 항상 뭐 올라갈 때도 이유가 있고 떨어질 때도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있는 신문 기사들을 잘 읽어보시고 신문 기사는 과장하죠 항상.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 과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좀 갖추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아마 자기가 이런 주식은 좀 오래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면 섣부르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천천히 나눠서 사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배당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거의 저희가 이게 제가 이제 업로드 할 때 아마 이걸 두 편으로 잘라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재강 대표님께서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이가 우리가 노후의 실생활에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말씀 너무 잘 하시고 좋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저희가 채널 더 커지면 한번 더 만나 뵙자고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표님께서 쓰신 책 두 권 있습니다. 누가 내 노후를 훔쳐갔을까랑 누가 내 돈을 훔쳐갔을까라는 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뭐 못다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 있을 거고요. 아마 이거 1시간 듣는다고 해서 그래도 많이 이해는 되셨겠지만 다 이해는 안 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책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기회 되면 정말로 대표님께 한번 더 요청드려서 여러분 앞에서 또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